8월 2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먹튀 사태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일주일 사이 4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궁여지책으로 정부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정부기관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입니다. 박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아 오늘 공개한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누적 접수 건수입니다. 지난 19일 기준 992건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249건보다 약 4배가량 폭증했습니다. 머지포인트는 핀테크 분야 벤처기업을 표방한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플랫폼으로 2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지급해 성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 개 제휴 가맹점에서 포인트 선불 구매 시 20% 할인을 제공받고 현금처럼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편리함이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후 입소문을 타면서 가입자 100만 명, 일일 평균 접속자가 20만 명에 달하기도 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11일 머지포인트가 축소 운영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머지포인트 먹튀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등록 없이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머지플러스에 뒤늦게 제동을 걸자 머지플러스가 서비스를 대폭 축소한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대거 환불을 요청하고 나섰고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는 4분기 내 순차적으로 환불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법적인 절차를 빠르게 해소해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 머지포인트 사기 환불 피해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명 머사모에는 약 4만 3천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있고 매일 수십 개의 피해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소비자 정책의 총괄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머지포인트 사태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제재가 필요한 지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입니다. 게다가 머지플러스가 미등록 업체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마저도 뒷짐을 지고 있어 피해자들은 더욱 궁지에 몰리는 형국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머지 사태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론 입법, 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맡긴 선불 충전금은 명백히 예금 성격을 띠지만 현행법엔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해 국회엔 선불 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정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긴 하지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금법 개정안의 경우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머지플러스와 같이 미등록 업체의 피해까지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정안이 현재 현행안보다 조금 더 개선된 게 있기는 해도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법이 실무와 그다음에 이용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느냐의 문제지 그냥 라이센스 자체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할 경우에는 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결국 머지포인트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머사모는 현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포인트 구매액을 전액 환불받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 현재 소송 참여 희망 인원은 2,000명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9월 내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특히 머사모는 머지플러스와 연계 이벤트를 펼친 금융사나 판매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도 소송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에는 이벤트를 진행한 토스, 하나멤버스, 페이코 등이,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한 이커머스에는 티몬, 지마켓, 11번가, 위메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머지포인트의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업체가 적절한 라이센스와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신뢰를 하고 이용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머지 포인트 역시 그러한 점에 대해서 별도의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좀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머지 포인트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률방송 박아림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 기소 후 석 달 만인데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이 고검장은 법정에 출석하진 않았지만 이 고검장 측 변호인과 검찰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일단 이 고검장 측은 출국 금지 자체에도 개입하지 않았고 수사에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하는데 재판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현장에 김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6분 5명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변호인단이 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 고검장의 첫 재판이다 보니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지만 공판 준비 기일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이 고검장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의견을 밝히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 특히나 현직 공직자를 변호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세하게 이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의견을 밝히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공소장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저희의 생각은 공소사실의 구성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 혐의를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기소된 직후부터 이 고검장 측은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일단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이 고검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와 관련해서 관여를 했느냐, 수사 무마 부분에 관해서 직권을 남용했냐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이 고검장의 변호인 박재영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피고인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문제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초 출국금지에 관여를 하지 않았으니 직권남용도 할 수가 없다는 게 이 고검장 측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전제 사실이 진짜 진실이면 이성윤 고검장님을 이 사건으로 기소를 했을까요? 그 전제 사실에 해당하는 불법 출금 부분으로 기소를 했겠죠. 증거가 있었으면.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소를 못하고 이 부분으로 이제 수사 관련해서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하면서 그거를 전제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공소장에 써놓으셨는데 그런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공소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 누가 공범이고 어디까지가 직권남용인지에 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단독범행인지 공모범행인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기소를 하는 거면 이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률적인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관해서 피고인을 기소한다라는 법률적인 판단을 하였으면 그 전제 사실에 관해서는 밝히시는 게 맞고, 그래야 저희도 방어권을 행사하죠. 공범이냐 단독범이냐에 따라서 저희의 변소 취지가 당연히 달라질 텐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죠. 이러한 이 고검장 변호인 주장의 검찰은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아 밝히기 어렵다고 반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달 6일 오전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이성윤 고검장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 고검장 측은 향후 증거 관련 의견을 정리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예고했고, 이에 따라 의혹에 연루된 고위 검찰 간부들의 증인 출석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네,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오늘은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 초 국민들의 이제 공분을 샀던 굉장히 끔찍하고도 미스테리한 사건이죠. 이 사건 개요부터 한번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었는데요. 네. 그 친모로 알려졌던 그 김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김 씨의 친어머니인 석 씨가 이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져서 네. 굉장히 그 반전을 거듭하고 기이한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졌던, 논란이 제기됐던 사건입니다. 모녀가 지금 각각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인데 판결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친모 석 씨는 줄곧 범행 사실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법원은 지금 어떤 근거로 석 씨를 친모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까? 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혈액형, 그리고 기타 재반 사정을 다 참작해서 친모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먼저 유전자 검사는 국가수 본원, 또 대구연구소, 부산연구소, 대검 등 여러 곳에서 모두 석 씨가 친모라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네. 또 혈액형 같은 경우는 아이가 A5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친모로 처음에 알려졌던 김 씨 같은 경우는 BB로 인한 B형이기 때문에 네. A5형의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다만 석 씨 같은 경우는 B5의 B형이기 때문에 네. A5의 딸을 낳을 수 있는 것이었죠. 네. 그리고 또 기타 재반 사정 같은 경우에는 이 석 씨가 경찰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데, 네. 그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그 한 달 동안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을 네. 숨겼습니다. 그리고 또 생리대를 아이를 임신했을 법한 그 시기에 네. 원래 구매하던 그 패턴에서 그 임신했던 그 시기에는 구매 이력이 없는 등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은 석 씨가 친모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관리가 좀 허술하게 이루어졌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좀 이것만으로는 좀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좀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이 석 씨가 바꿔치기 했다고 판단을 내리게 된 좀 중요한 근거가 뭘까요? 네, 탯줄, 식별띠, 그리고 몸무게를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탯줄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나올 무렵에는 탯줄을 달고 있다가 네. 나와서 이제 탯줄을 떼게 떨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그 집안에 있는 어떤 렌즈 케이스 안에서 탯줄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즉 아이가 병원에서 이미 바꿔치기가 됐다는 것으로 확인을 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몸무게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원래 그 3.485kg으로 확인이 네. 됐던 아이가 갑자기 그 하루 만에 225g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아이의 몸무게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거나 네. 혹은 뭐 유지가 되더라도 하는 거지, 이렇게 큰 수치가 갑자기 빠지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그 당시 간호사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혹시 다른 아이인가? 라는 의심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식별띠 같은 경우는 발목에 있던 식별띠가 빠져버린 것을 간호사가 확인을 했는데, 네. 실제로 손목에 달려있는 식별띠는 빠지는 경우가 있어도 발목에 달려있는 식별띠는 일부러 빼지 않으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간호사가 누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나 이런 의심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석 씨의 딸이 출산한 아이, 즉 바꿔치기를 당한 아이는 아직 좀 행방이 밝혀지지가 않았죠. 네, 아직 석 씨가 이제 몰래 데려온 그 외손녀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더라도 석 씨가 아이를 어디서 어떻게 낳았는지, 또 낳은 후에 어떻게 데리고 있다가 병원에서 바꿔치기를 한 것인지, 또 그 아이는 살해를 한 것인지, 어디에 숨기고 있는 것인지 전혀 밝혀지지가 않아서요. 석 씨는 또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번 사건과 법원의 판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굉장히 네. 기이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생긴 것이라고 보겠는데요. 법원에서는 아마 끝까지 석 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충분히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잘 채집하고 해서 좋은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석 씨가 1심 선고 하루 만에 이제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고, 이제 친언니인 김 씨의 이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좀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행 숙박앱 야놀자가 제휴 숙박업소 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경쟁사인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63-2부는 야놀자가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여기어때는 야놀자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0억 지급 외에도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 판매, 보관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여기어때의 임직원들이 영업을 위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수집을 위해 야놀자가 투입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긴 어렵지만 관련 부서 인건비 등과 여기어때가 손해배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탄광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일하다가 얻은 폐질환으로 인해 암투병 중 방사선 치료를 선택하게 됐고, 이로 인해 백혈병으로 결국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탄광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A씨가 과거 탄광에서 수행한 업무와 골수성 백혈병 사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업무상 질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